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뭐 두 분 라디오 출연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오로지 오시는 건 아니죠. 오로지 정면 승부예요. 오로지 정면 승부입니다. 네. YTN 측면 승부 아니고 정면 승부. 예, 정면 승부 해야죠. 네. 예. 저 지금 청취율 조사기관이라서 맞습니다. 02로 연락이 올 텐데 네. 전화 받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YTN 이재윤 정면 승부, YTN 정면 승부 네. 이렇게 꼭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만 얘기하면 되죠. 이재윤의 정면 승부. 뭐 여러 번 하면은 네. 뭐 한 번 치겠네, 한 번으로 치겠네. 네. 저녁 방송에는 역시 정면 승부죠. 최고죠. 네. 네. 예. 뭐 다른 방송 여러 군데 다니시면 여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딴 생각 안 합니다. 예. 오로지 정면 승부.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 네. 이번 주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승자부터 찾아볼까요? 배종찬 소장님. 저는 일본이요? 예. 지금 일본 요즘 예. 그 일본 일본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이 늘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일본 우익지도 정치인들은 지금 미소가 만개했다 그러거든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친일 뭘까? 반일 논란 네. 그러니까 속에서 일본이 승자다.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치인들만 신난 거죠. 그래?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해줘. 또 친일 국방 이야기하면서 또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일본 관방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자위대도 이제는 반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일본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반사 이익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또 한국 내에서의 친일 반일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다 가져가는 셈인 거죠. 예. 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력을 좀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게 약간 또 바뀌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승자를 일단 꼽으신 게 좀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일본은 방위비 정액을 지금 또 한다 그러거든요. 예. 관방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이든 상황이 되면은 반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포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일본을 가지고서 일본은 뭐 아무 이야기 별 이야기 안 하는데 네.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한숨 쉬고 있고 예.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 자, 이 얘기의 시작이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친일, 반일, 뭐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종북까지 나왔거든요. 자,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ARS 조사랑 전화면접 조사랑 좀 차이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 11일에서 12일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적절하냐. 여기는 적절하다가 51.5, 부적절하다가 37.6으로 좀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반면에요. 네. 또 그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가 49%, 필요하지 않다가 44%로 좀 엇비슷하게 지금 엇갈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질문이 조금 다르네요. 그런 약간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으로 이거를 포커싱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옳은 거냐 네. 아닌 거냐 물어봤을 때는
큰 차이 없이 약간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갤럽이 11일에서 13일 날 조사한 건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 일본과의 어떤 협력, 한미일 협력 특히 이제 일본과 여기는 딱 미국은 안 넣고요. 일본과의 협력을 넣었는데 그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응답이 좀 비슷하게 나온 반면에 그것 말고 그냥 한미일 합동 훈련이 그냥 적절하냐 그냥 네. 전반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그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부정적보다는 여기서도 적절하다가 좀 더 많이 나왔죠. 이정 네. 선생님 예. 말씀대로 이제 이런 조사들을 다 막론을 해보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또 보기가 구성이 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 갖고 많고. 있지만은,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부정적인 그렇죠. 의견을 갖고 있는 그게- 분들도 그렇죠, 많다는 그렇죠. 왜 거죠. 그러냐면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가장 감정이 격앙돼서 분출되는 질문이 일본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차원을 나눠서 이 조사들을 막내보면 한미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긍정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을 하는 부분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정보 공유도 있을 테고요. 네. 또 군사훈련도 있을 텐데 이건 조금 생각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반발 심리가 작동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한미일의 경우는 다른 거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또 과거사나 독도와 연계해서 일본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반대 여론이 높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질문에 친일 국방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일본과 뭘 짝짝꿍을 한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돼. 예. 이런 식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여기 조은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가 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말한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발언에 네.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46.7, 적절하다가 44.6으로 여기도 엇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동조하는 여론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거를 그 국가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 또는 일본은 좀 배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좀 투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럼 정치에 있어서 친일 예. 반일 프레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치트키 같은 겁니까? 그렇죠. 뭐 치트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청취율을 올려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치트키인데 뭐 저하고 이제 이은영 소장님을 일컬어서 치트키라고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좀 논리적이거나 또는 이성적인 접근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반공이고 반공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뭐 종북 프레임도 있는데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일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관련된 건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일본 선수 2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선수는 눈에 안 보여. 저 일본 선수를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우리 국민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거 한일전은 항상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이것이 단순히 이제 냉철하게 국방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을 놓고서 일본이 최근에 그 해외 순방을 나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외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막내해서 그럼 당신은 어떤 인식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접근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1절 메시지 같은 경우 대통령 메시지가 3.1절에 이제 좀 할 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면 사실 좀 그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투영이 돼서 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짧게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뭐 홍군형을 내준다든지 여하튼 우리 과거사에 대한 기억들이 참 정말 아프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일본이 아파야 되는데 우리가 아픈 거죠. 이런 친일 반일 프레임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걸 보면서 그렇죠. 웃고 있을 사람들이나 웃고 있을 정치인들은 누굴까? 우리가 네. 아니라 네. 일본이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저는 성자로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 국방 합동 훈련, 합동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권이 몰고 간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론상으로는 그 평가가 네네. 사뭇 좀 다르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절대로 이걸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될 이슈입니다. 예. 안보는요. 자, 이번 주 승자 일본으로 배종찬 소장 꼽으셨고,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예, 예. 승자 누굽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을 꼽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그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1위더라고요. 예, 계속 1위를 하는데 이제는 지금 보수층에서도 1위가 나왔고요. TK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KBC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10일, 12일 날 조사한 거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36.8%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나경원 지금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고 해야 예. 되나요? 예. 나경원 의원은 12.7%, 안철수 의원이 12%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차이가 크네요. 네, 유승민 의원이 7.1%포인트 상승했는데 요 지금 KBC 넥스트위크 리서치 조사에서는 그 이준석 의원 전 대표를 뺐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빼가지고 그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한 10% 정도 지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지금 예. 보여집니다. 예. 이 조사에서는 지금 보수층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22.9%, 나경원 전 의원이 22%가 나와서 지금 TK에서는 44.5%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인기를 지금 당 내 지지층에서도 얻어가고 있다.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TK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좀 상당히 유 전 의원이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배신자 프레임에서 그렇죠. 벗어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낙인 찍혔던 것이 네.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그게 계속해서 부각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수층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를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보수층 전체의 대략 한 25에서 30%를 얻어가면은 보수층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T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뭐 대구 경북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보수층 말 그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기대했던 그 합리적 보수이든 아니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걸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분석에 궁금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 당대표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저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성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외연을 확대하고 또 한 번 주목을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의 리즈 시간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원 70%의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이 당원 70%의 벽을 뚫기 쉽지 않거든요. 다분히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전당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또 상당히 당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근데 뭐 그러면 지금 보수층에서도 1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 보수층인 거지 이 보수층이 당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70%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 투표권이 있는 그 당원에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KBC하고 그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그 정당 지지도 문항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정당 지지층별 그 추이를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대체하는 게 보수층 지지인데 최근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유승민을 재발견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TK 지역에서 이 올라가는 이유가 좀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좀 어떤 거는 좀 강하게 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약간 비판하는 발언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유승민 전 의원의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 이미지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그쵸. 있기도 하지만은 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얘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이 더 부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지금 그게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이영호 의원이 42표 득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내에 생각 외로 지금 현재 친윤 세력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발을 하는 세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간 것, 정부에 입각한 것도 네. 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나갈 경우에 이게 좀 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생각 하에서 지금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당내 그래서 기류가 조금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변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조짐을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쓴소리를 해서 지금 낮은 대통령 지지율상에서 그 반사 이익을 유승민 전 의원이 얻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뭘지 그리고 손에 잡히는 리더십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정파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지만 지난번에 이용호 의원의 42표는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한 것이겠지 그 42표가 말 그대로 그것을 반윤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확장성이나 재주목을 받는 것은 분명히 상당히 본인 개인으로서는 괄목할 부분이지만 네. 저는 실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의 벽을 뚫고 당대표 자리에 오르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뭐 여론조사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 자,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도 힘을 발휘를 할지 그거는 아직 좀 물음표를 둬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고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최근에 영남권의 지지율 상황을 보면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 이번 주 승부 함께 하실 두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여론 동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번 주 승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패자 살펴보죠. 배종찬 소장님.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으로 꼽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예. 정진석 의원. 예. 네. 제가 꼽은 이유는 뭐냐면 참 민감한 이슈고 일본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럼 굳이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 역할이지 않습니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일본 문제는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극도로 우리의 감정이 민감하게 공부가 통하지 않는 거다. 자극될 이거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좀 해라가 일본어 공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하면은 묵직함의 대명사거든요. 정말 네. 정말 묵직해요. 저희 그러니까 어디 바람에 또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외형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지금 말을 가볍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흔들려 버렸어요. 일단은 이제 이미지 파장이 생겼고 균열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일본 프레임에 이 이야기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봐라. 이재명 대표가 쳐놓은 친일 프레임에 또 넘어간 거 아니냐.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본에 유리한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미래죠. 당대표 가능성도 있었고 국회 부의장이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의장도 노려볼 만하잖아요. 육선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번 타격이 굉장히 앞으로의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향후 정치적인 무게감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 좀 해라 뭐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 역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그게 말씀이시죠? 거의 지금 식민사관으로 지금 네. 이제 다 인식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가 친일이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는 네. 할아버지가 친일이었다라는 것보다 확실한 그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의 면장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여러 그 민중들에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근데도 지금 본인이 반성이나 사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는 왜 이렇게 빌런들만 판을 치는가 이런 생각이 예. 많이 들고 예. 너무 지금 수준이 너무 이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패자로 정말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에 의한 이 설화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미래인데 적어도 5선 중진되면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자신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차원에서 패자로 정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에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실 텐데 사실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뭐 약간 좀 변호를 하자면 한용운 선생의 이제 글을 인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은 그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 탓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식의 자감을 얘기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논란이 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예. 해명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은영 소장님. 저는 지금 국감에 나오고 있는 그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을 이번에 패자로 꼽았는데 저는 일단 가장 논란이 된 세 분, 김문수 지금 경산위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다음에 임홍재 총장 이렇게 세 명을 꼽았는데요. 예. 지금 이분들이 이제 증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이 증인이라고 불리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불출석을 하거나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맹탕 국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패자로 꼽았고요. 예. 이 국회에서는 위증을 하거나 불출석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그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지금 2015년에 이 하도 이제 불출석하고 뭐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00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내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형법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거든요. 1년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국감 증인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네. 국민 앞에 뭔가를 소상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질 않거나 또는 위증을 하거나 예.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 그 문자가 지금 사진에 잡혀서 어쨌든 이제 위증은 안 했는데 말이 계속 좀 어설프게 지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세 분 국감 증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나온 네. 이 세 사람이 두 번째 패자다. 네.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때문에 또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뭐 여론조사 내용도 있나요? 관련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아까 이의정 소장이 이야기했던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 8일부터 11일까지의 조사이고요. 감사원 독립성 논란 성격 인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독립성 원칙을 위배했다. 62.3%로 나타났고요. 네. 업무 소통에 문제가 없다가 28.8%로 나타났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가 사실 실체 사건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사안을 볼 때 대중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인상만 남는 그렇죠. 거죠. 인상으로. 인상만 남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문자의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좀 찜찜한데 이렇게 해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죠. 네. 사무총장이 그러면 그냥 국정감사에서 더 당당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령 뭐 이전에도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있으세요? 전화 통화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걸 또 말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인상만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뭔가 좀 숨겨야 될 게 있으니까 말 안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문제가 됐지만은 또 지금 저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그렇죠. 증인 신청이 돼 있는데 관련자들이 지금 그 불출석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이제 국내에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지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지금 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뭐 가상자산 관련한 그 대표들 문제 일으킨 대표들도 지금 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국회를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는 밝혀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정감사 거리가 아니다.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뭐 학계에서 검증이 되거나 또 이것을 논문 검증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또 하면 될 일이겠지만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할 이야기 내용이냐 국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네, 갤럽에서 지금 조사 나왔는데요. 11일에서 13일까지 조사가 됐는데 지지율이 지난번보다 1%포인트 하락을 한 28%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평가는 지금 지난번과 비슷한 63%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부정평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한 상황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할 기미가 안 보인다. 이게 지금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조사들도 있는데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체로 이번 주에 이제 중반에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네.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조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북한 미사일에 따른 보수 지지층들 대통령 지지층들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13일까지 갤럽이 어제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왜 1%포인트지만 하락했을까? 결국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의 발언이 없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일본과 관련된 건 감정을 자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네. 자 이제 다뤄야 될 우리 내용인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이 발언이 저는 지지율을 좀 대통령이 1%라도 올라갈 걸 1% 밑으로 후퇴시켰다고 봐야겠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배영찬 소장이 이번 주 승부처로 꼽으셨죠? 네, 저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의 정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다.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또 총살감이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이게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극우 보수의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굉장히 거칠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거죠. 그런데 지금 공직이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이 더군다나 이념이 아니라 노사관계나 또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경사노위의 업무가 될까? 게다가 지금 뭐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빨갱이 프레임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극단적인 정치적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중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저는 국정 파행의 최전선에 김문수 위원장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40년 전에 신도리코 노조위원장 시절에 김문수 위원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동영상이 관련 장면과 관련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또 대통령께서 이 김문수 경선회장이 장관급이거든요. 이분이 현장 경험이 많아서 임명했다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이분이 현장 경험이 있었던 게 거의 40년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래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게 이 김문수 지금 위원장의 그 발언이나 태도도 문제 있지만 대통령이 이분을 감싸려고 했다는 것도 또 약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다음 주에 또 작용할 수도 있다. 예. 특히 이분이 지금 그 모욕적인 언행 아까 말씀하신 그 종북 논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안 만났다. 이래서 지금 위증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고 이분이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너무 경악스럽게 막 앵커님들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질문한다고 막 인터뷰 중에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이 너무 지금 뭐랄까 이게 너무 동떨어진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위원장이 우리 거침이 YTN 좀 없으신데 예. 맞습니다. 그만큼 뭐 저 신념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의 예. 소신이라면 그러면 개인의 소신대로 발언하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맞겠죠.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경사노위라는 것이 여러 그러니까 가지 경사노위 처리할 일이 위원장으로서는 많은데, 예. 이게 노동계와 또 기업의 또 이해를 조절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네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을 왜 그러면 거기서 청문회 하듯이 물어보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분을 사실 인사청문회가 없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사고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질문한 건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예. 그 사람의 생각과 발언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김문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뭐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은영 소장님의 이번 주 승부처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게 네. 지금 향후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우리 나라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경제 문제. 해요. 예, 경제 문제가 지금 12일 날 지금 0.5% 빅스텝 그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기준금리가요 10년 만에 3%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도 사실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11월에는 또 이 빅스텝 아니면 베이비 스텝을 또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그 지금 미사일 대응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게 너무 우리 사회 불안정해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고 사실 오늘 여러 여론조사를 봤지만 예. 조사가 흔들리는 게 좀 정치적으로 이걸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입니다. 네. 경제 문제. 이거 서민들은 다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 정치를 쳐다보면은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쟁으로 일삼고 있는 이 부분 그렇죠.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미야. 경미야. 경제로 예, 알겠습니다. 미래로. 네.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